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후 제 몸의 비밀을 알게 된 남편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막 작성했던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밤 10시 5분 서울 한남동의 웅장한 대저택 거실이었습니다. 대저택의 여주인 서연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오후 내내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갓 지은 듯 따뜻해야 할 음식들이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이원그룹의 총수인 도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연과 도준의 계약 결혼 3년 기념일이자 그들의 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서연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단 한 번도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도주는 쉴 새 없는 출장과 밤늦은 회의로 바빴고 이 저택은 그에게 잠시 쉬어가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습니다. 서연 자신은 아마도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곁에 둔 따라오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의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고하는 마지막 날만큼은 남편이 돌아와 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길게 한숨을 쉬며 헛된 기대를 품었던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준 같은 남자가 정략 결혼의 기념일을 기억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막 첫 번째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접시를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두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도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크고 다부진 체격, 잘생겼지만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반쯤 치워진 식탁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아직 안 잤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도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서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사인해.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스러운 관계가 마침내 끝을 본다는 이상한 가벼움 또한 함께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도준의 이름과 함께 힘있고 단호한 필체의 서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도 넉넉히 준비해뒀어. 지난 3년간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도준은 마치 사업 거래를 통보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쳐다보지 않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목이 말라왔지만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필요 없어요. 계약대로만 하면 되니까. 당신은 우리 할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해줬고 나는 3년간 당신의 아내 역할을 했어. 우린 서로 빚진 거 없어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펜을 집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속의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당당하게 떠나고 싶었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그의 서명 옆에 자신의 사인을 했습니다. 두 개의 이름과 서명이 한 장의 종이 위에 놓이며 그들의 관계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 됐어요. 언제 집을 비우면 될까요? 서연이 묻자 도주는 서류를 집어들어 그녀의 서명을 한번 훑어본 뒤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만 가급적 내일 중으로 정리해줬으면 좋겠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일어섰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등은 크고 외로워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방문 뒤로 완전히 사라지자 차가운 거실에 서연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의 아내라는 꿈에서 이제 정말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도준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온몸과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만이 계속해서 흘러 옷깃을 축였습니다. 남은 정리를 마저 하기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시야가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버텨보려 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서연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위층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발소리가 자신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이 다시 몽롱한 상태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익숙하고 푹신한 자신의 침대 감촉이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힘들게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자 방 안은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크고 따뜻한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바로 도준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항상 보여주던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눈동자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걱정과 초조함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정신을 차린 것을 본 도준이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녀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 그녀에게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그 남자가 왜 이렇게 다정하게 자신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왜?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거실에서 쓰러졌어. 방금 의사가 와서 진찰했는데 고열이 심하다고 하더군. 해열제를 주사했어. 그는 짧게 설명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서연의 이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을 때 들렸던 다급한 발소리가 정말 그의 것이었단 말일까요? 고마워요. 이 갑작스럽고 어색한 관심에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도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수건을 짜더니 서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조심스럽고 극도의 섬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가 하는 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닦아준 후 그는 서연을 일으켜 침대 머리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약 몇 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약 먹고 푹 자. 그럼 괜찮아질 거야. 서연은 순순히 약을 받아 전부 삼켰습니다. 입안에 쓴 약 맛이 퍼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약을 다 먹자 도주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서연은 그의 다정함이 동정심일까 두려워 말했습니다. 조용히 누워 있어. 그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그가 그녀의 이마에 땀으로 젖어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손길에 그녀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감히 눈을 뜰 수 없었고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주는 서연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방구석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따금씩 다가와 그녀의 체온을 확인하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열과 혼란 속에서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밤은 그녀의 3년간의 차가운 결혼 생활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장 따뜻한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준의 다정한 보살핌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방구석의 안락의자를 보았지만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허전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은 그저 열 때문에 꾼 아름다운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을 둘러보니 어젯밤의 물대야와 수건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약 몇 알이 놓여 있었지만 마치 아무도 밤새 머물지 않았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 음식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현이 일어난 것을 본 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더 누워 있어. 의사가 푹 쉬라고 했는데.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고 다시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을 보았습니다. 당신 아직 출근 안 했어요? 지금쯤이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는 짧게 대답하며 방 안의 작은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리 와서 아침 먹어. 죽 좀 끓였어. 서연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부엌에 가서 자신을 위해 아침을 만들었다니. 이것은 그가 밤새 그녀를 간호한 것보다도 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로 다가가 뜨끈하고 향긋한 소고기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김 여사님은
오늘 아침에 고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셨어. 씻기 전에 어서 먹어. 그는 서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전히 약간 명령조였지만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고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간이 딱 맞았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서연은 당혹스러움과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의 파도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도준도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식사를 마치자 그는 그릇을 치우고 돌아와 어제 앉았던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은 한 달만 미루자. 그의 말은 서연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왜요? 어제 합의서에 사인했잖아. 서연은 고개를 번쩍 들어 물었습니다. 미국 파트너와의 합작 프로젝트가 곧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어. 이 시점에 제이원 그룹 회장의 이혼 소식은 회사 이미지와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야. 어떤 리스크도 만들고 싶지 않아.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매우 사업적으로 합리적이었습니다. 방금 전 따뜻해졌던 서연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회사의 이익과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하자 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그냥 여기 머물러.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건 합의한 대로 진행될 거야. 알겠어요. 서연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망감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일어섰습니다. 침실은 다시 본래의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그녀는 그의 아내 역할을 한 달 더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자신의 환상에 한 달 더 빠져 살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한 달 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거운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들었다 깨어나니 서연은 몸이 한결 나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열의 후유증으로 약간의 나른함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 있자니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물이라도 마시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낮 시간의 대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는데 마치 거대한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층계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2층 복도 구석에 있는 도준의 서재를 지나가는데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연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준은 아무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자 도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돌아서려던 순간 그의 등 뒤 벽에 걸린 무언가가 그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원목 액자에 담긴 유화였습니다. 그림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분홍빛 꽃이 만발한 발코니 한 구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건 바로 내 졸업 작품인데. 그녀는 그 그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모든 열정이 담긴 결과물이었고 그녀가 가장 아꼈던 작품이었습니다. 졸업 전시회가 끝난 후 익명의 구매자가 아주 높은 가격에 그 그림을 사갔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했습니다. 무명 학생의 작품에 왜 그렇게 큰 돈을 썼을까 하고요. 그 사람이 바로 도준일 줄은,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서재에 그 그림을 소중하게 걸어두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그는 언제 이 그림을 산 것일까요? 우리 결혼 전이었을까요? 아니면 후였을까요? 수천 개의 질문이 서연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림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를 감지한 듯 도준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고 문틈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차갑고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온몸이 굳어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좁은 문틈 사이로 그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깊은 눈동자는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하여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와. 그는 명령하듯 말하고는 다시 일하던 책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깊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적인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방은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주된 색상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꾸며져 있어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 그냥 물 마시러 가던 길이었어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서연은 서둘러 변명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런가? 그는 살짝 눈썹을 지켜 올리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저 그림에 더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곡을 찔리자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왜죠? 왜 내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혹시 그가 전부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선 경매에서 우연히 봤어. 이쪽 벽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방금 피어오른 그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잘 어울려서 그저 그뿐이었던 것일까요? 그녀의 모든 추측과 기대가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환상을 품었던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이 그림은 아마 이 집에 있는 다른 비싼 장식품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 그림을 마음에 들어해줘서 고맙네요. 서연은 평온한 척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며 그녀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번호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할머니를 돌보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지금 바로 요양원으로 와주세요. 할머니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셨어요. 호흡 곤란에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 남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혼자 그녀를 키워주셨습니다. 만약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녀는 정말 무너질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도준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서재를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서연은 흐느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다급한 눈빛과 위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동행 제안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한 사업적인 책임감 때문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 도준의 차에 오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위기를 잘 넘기셨습니다. 할머니가 잘 주무시는 것을 보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아팠던 서연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준이 이끄는 대로 몸과 마음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일 줄 정말 몰랐고 새삼 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도준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대저택은 다시 텅 비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터라 수진은 그녀가 꼭 파티에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활기찬 분위기에 반해서 열렸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서연은 잠시 시름을 잊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서연을 짝사랑했던 박정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는 척 서연 옆에 앉더니 서연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얘기 들었어? 네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여자가 곧 귀국한대. 그 말에 서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첫사랑이라니. 그녀는 남편을 3년간 알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서 들었어? 서연은 애써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예전에 네 남편이랑 같이 유학했었는데 두 사람이 소꿉친구였고 엄청 사이가 깊었대. 만약 그때 그 여자가 집안 사정 때문에 갑자기 해외로 이민 가지 않았으면 지금 제이원 그룹 안주인은 그 여자였을 거래. 그녀의 이름은 윤채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수진이 서연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질투심에 눈먼 박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넌 그냥 윤채린의 대체품일 뿐이야.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의 등에 있는 흉터가 그 윤채린이라는 여자의 흉터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야.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채린, 그 여자도 똑같은 흉터가 있거든. 박정우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너를 선택하고 결혼한 건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동안 네가 가장 완벽한 대체품이었기 때문이야. 이제 그녀가 돌아왔는데 너의 자리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박정우가 뱉어낸 잔인한 진실은 벼락처럼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기쁨과 희망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3년간 홀로 키워온 짝사랑은
도준의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만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그림자, 대체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서연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체품이라는 두 단어만이 파고들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수진의 생일 파티를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박정우의 비웃음과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만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넋놓은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었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저택으로 돌아온 후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망설임 없이 캐리어를 꺼내 자신의 모든 물건을 무자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헛된 환상을 심어주고는 무참히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이곳을 당장이라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출장이라고 했는데 겨우 4일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그녀 옆에 캐리어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썹을 즉시 찌푸렸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았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어차피 우린 곧 이혼할 거잖아. 그가 비틀거리며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가래.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의 큰 몸이 갑자기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서둘러 캐리어를 옆으로 던지고 그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이 순간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침실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여 침대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연이 간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주는 그곳에 약하고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열제를 먹이고 따뜻한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사라진 그의 얼굴을 보니 서연은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 때문에 도주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지만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속눈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는 고통스럽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꼬대인지 혼잣말인지 모를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 너무 무서워. 나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애가 날 구했어. 그는 뜨거운 숨을 서연의 손에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머리핀 푸른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너울거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하교길에 그녀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차 안에 갇혀 피를 흘리는 한 소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돌로 유리창을 깨고 차가 불타기 직전에 그 소년을 끌어냈습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녀는 할머니가 막 사주신 푸른 나비 모양의 머리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등도
유리 조각에 긁혀 지금까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소년이 바로 도준이었단 말일까요? 도준은 헛소리 중에도 서연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겨 목에 얼굴을 묻고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어. 드디어 널 찾았어.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마. 그의 말이 정말일까요? 정말 그가 그 소년이었을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원망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고 3년간 억눌러왔던 그에 대한 연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팔을 뻗어 그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열과 흐릿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준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커튼으로 스며들어 그의 조각 같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열은 내린 듯했고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속눈썹이 살짝 떨리더니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잠기운이 서려 있다가 이내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는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밀쳐내고 벌떡 일어나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행복감에 젖어 있던 서연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열 때문에 저지른 실수였을까요? 그는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진정으로 함께 있고 싶었던 윤채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그의 차가움은 어떤 독설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서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서연을 피했습니다. 넓은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치욕스러웠습니다. 그 후 며칠은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도주는 집에 있었지만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서연을 피했고 그녀는 저만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국 도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한 달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이혼해요.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서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서연은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도준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와 그녀의 변호사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떠난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도준의 모든 전화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오직 디자인 회사 어반 스페이스와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만 채워졌습니다. 모든 것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객과의 회의를 막 마쳤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저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당신과 도준 오빠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당신이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윤채린.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귀국한 것일까요?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그를 되찾기 위해서? 왜 그녀가 서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패자인 그녀에게 동정심을 베풀기 위해서일까요?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3년 동안 대체했던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골목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분 후 아름다운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에 가냘픈 몸매를 가졌고 순백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순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바로 채린이었습니다. 서연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미모를 가졌습니다. 채린은 서연을 보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찾은 이유가 뭐죠? 서연은 인사 대신 바로 본론을 물었습니다. 채린은 서연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15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어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도준 씨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준 오빠를 구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고는 부주의한 저로 인해서 났어요. 제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가 피하다가 채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근처 덤불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용감하게 유리창을 깨고 도준 오빠를 끌어내는 것을 봤어요. 당신이 나비 모양 머리핀을 떨어뜨리는 것도 등에 상처를 입는 것도 다 봤어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죄를 인정할 용기가 없었어요. 도준 오빠가 병원에서 깨어나 누가 자신을 구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순간의 나약함과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의 은인인 척했어요. 채리는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거짓말이 매일 저를 괴롭혔어요. 도준 오빠는 저에게 아주 잘해줬지만 저를 사랑한 적은 없어요. 그는 저를 그저 여동생,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으로만 여겼죠. 그래서 저는 그를 떠났어요. 빈 껍데기랑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돌아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만 했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신이 많은 오해와 고통을 겪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제 도준 오빠에게도 말하고 사죄할게요.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지만 동시에 모든 오해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채린의 대체품이 아니었습니다. 도준을 불구덩이에서 구해낸 것은 채린이 아니라 바로 서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카페를 나섰을 때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요양원 번호로 세차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다급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바로 와주세요. 할머니께서 또 위독하세요. 급성 신부전으로 상태가 아주 안 좋으세요. 저희 요양원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연은 머릿속에서
큰 폭발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에 대한 생각, 채린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고 극도의 공포만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자 초조함에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지난번에 할머니를 치료했던 전문의였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키 큰 남자의 모습이 서연 쪽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도준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입고 있는 정장은 마치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공식적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서연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굳건하게 서연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안정제 같았습니다. 해외 회의는 취소했어. 소식 듣자마자 전용기 타고 바로 돌아왔어. 최고의 의료진도 준비됐어.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아픔과 서러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고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도준의 비서가 급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비서의 말을 들은 도준의 안색이 즉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젠 숨길 수 없게 됐군. 가자. 지금 당장 가야 해. 할아버지가 모두 알아내셨어. 그는 서연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면서 이거 읽어. 내가 모든 걸 알아야 해. 서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그의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총 4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도준의 부모님과 서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채린이 때문에 피하던 서연의 부모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도준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 사고로 아들 내외를 잃은 도준의 할아버지는 복수할 대상을 찾아다녔지만 서연의 가족관계가 복잡했던 관계로 서류상으로는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서연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할아버지가 복수하려고 찾아다니던 소녀가 자신을 구해준 소녀라는 것을 먼저 알아낸 도준은 할아버지에게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위장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서연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오해했던 남편의 모든 냉정함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다는 깨달음은 그녀의 가슴을 절절하게 울렸습니다. 냉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난 그녀의 짝사랑이 사실은 생사를 건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음을 깨닫자 그녀는 그에게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 혼자 오해하게 만들었어? 서연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면 당신이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도준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널 상처 입혀서. 그들이 슬픔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무리가 할머니 병실 문 앞을 막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마주선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바로 도준의 할아버지 이강원 회장이었습니다. 모두 비켜라.
내가 내 아들 죽인 애미를 만나러 왔는데 감히 나를 막아? 이강원 회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강원 회장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매가 먹이를 보듯 서연을 훑쳤습니다. 도준아, 마침 잘 왔다. 어서 이놈들 비키라고 해라. 이 아이와 할 얘기가 있다. 도준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할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해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강원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해치다니? 나는 빚을 갚으러 온 거야. 네 부모의 빚.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누구든 제 아내를 건드리려면 먼저 저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겁니다. 도준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할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강원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하려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몸이 아직 약한 할머니가 간호사가 끄는 휠체어에 앉아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손녀를 구하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로 직접 이강원 회장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자식 잃은 슬픔과 노여움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저도 당해봤으니까요. 그러니 저를 죽여주시고 제 손녀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오열하는 할머니를 보며 이강원 회장은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비운의 첫사랑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결국 결혼 허락을 못 받고 가슴 아프게 헤어진 첫사랑의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강철 같던 기세의 이강원 회장의 눈이 흐리게 눈물로 번졌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강원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서 아련한 눈빛으로 휠체어에서 오열하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첫사랑 여인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이강원 회장이 미리 사주했던 한 남자가 갑자기 품에서 흉기를 꺼내 서연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이강원 회장이 손을 들어 안 돼 하지 마. 라고 외쳤지만 괴한의 흉기를 들 손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도주는 망설임 없이 서연 쪽으로 달려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흉기는 도준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바닥에 쓰러졌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준 씨.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는 도준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흉기는 급소를 빗나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료 끝에 도준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의 어깨에 박혔던 흉기는 급소를 피해갔고 제2원 그룹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의 지휘 아래 재편되었습니다. 이강원 회장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달 후 도주는 퇴원했습니다. 그는 옛 대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연을 바닷가에 위치한 예쁜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사둔 곳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눈부신 노을 아래에서 그는 서연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게 모래사장을 쓰다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푸른 나비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지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 너를 사랑하고 돌보고 평생 너에게 갚아나갈 기회를. 나와 결혼해 줄래? 행복의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해요. 이도준. 당신이 나를 지켜준 그 모든 순간들, 나 이제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다시 진짜 부부가 되자. 그녀의 말을 들은 도준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안는 팔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힘과 그의 익숙한 채취는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도주는 걱정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창백한 그녀의 얼굴을 본 그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그의 눈에 끝없는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께서 임신하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오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은 강인한 새싹과 같았습니다. 1년 후, 햇살 가득한 작은 정원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주는 냉철했던 제이원 그룹의 총수에서 이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작은 딸을 달래고 있었고 서연은 활발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태양아, 동생 조심해서 안아줘야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빠 장난감 뺏으면 안 돼. 도주는 아들의 이마에 살짝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이제 두 명의 작은 생명과 함께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